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까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인데 대통령 이 같은 결정의 배경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 내에서도요. 또 다양한 고민도 많이 했을 텐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게 네.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상호 수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말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내에서는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서 수용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여당 지도부의 의견도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당정 협의를 위해서 존중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요.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이나 실무진들은 명확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함께 일해야 되는 각종 여성단체, 여성단체 협의회나 여성단체 연합이나 여성의 전화 등 좌우 스펙트럼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단체가 나서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요. 또 참여연대라든지 또는 민주당과 이렇게 늘 뜻을 같이 했던 소수 정당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 이외에는 찬성하는 목소리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목소리를 무시를 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 이외에 다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면 모르지만 충분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강행을 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당내 반대 의견까지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재송부를 하면서도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안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진영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 심지어는 전직 여가부 장관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같은 진영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재송부를 하고 입장을 강행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SNS에 강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글도 올리셨는데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일단 다른 그동안 인사 낙마가 좀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제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한 것 때문에 낙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진숙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네. 예. 이제 표절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강준옥 비서관까지 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나오는 평가나 자질의 문제가 강선우 후보보다 넘쳐서 이분들은 소위 낙마가 되고 강선우는 이분들보다 덜 하기 때문에 남고 이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보면 낙마를 하신 분들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직접적인 친분이 없으시고 이제 각계의 추천을 통해서 오신 분이고 강선우 후보는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친분이 있다라는 한 가지 기준 외에는 다른 기준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친분이라 하면? 네. 의정 활동도 꽤 가깝게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게 다른 데는 갑질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뭐 이부 자리를 봐준다던가 굉장히 이제 좀 발언에 있어서도 가까운 여러 장면들이나 행동 거지가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차이점을 찾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가까움의 정도로 인사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재산 문제나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여가부에는 연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갑질의 문제,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끌고 나가는데도 부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 좀 반론을 해주시면. 예,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나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적용을 했더라면 국민들의 수용성이 훨씬 높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실관계는 좀 뭐 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인과관계가 조금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네, 네. 있고 또 묘사하는 방식이 뭐 이부자리를 봐줬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 본질에 맞고 사실관계에 맞는 이야기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 분석을 보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용기죠. 이게 정책 전문성을 많이 따져보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갑질 의혹이나 이런 건 정책 전문성하고는 조금 관련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정무적 판단 등등이 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정부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사에 있어서 뭐 좀 에러랄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게 솔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 얘기도 좀 여쭙게요.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죠 민주당.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하고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좀 다르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을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보좌관들하고 일을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저는 논란을 확산시켜서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문진석 수석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명백하게 개인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진석 수석이 말씀하심으로써 마치 민주당 의원실은 강선우 의원실 그런 갑질 행태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 관계에 있어서나 국회의원 관계에 있어서 다르지 않고요. 오히려 갑질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이 호봉은 높게 책정하는 반면에 언제든지 국회의원이 그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이제 그 목숨줄이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명백하게 의정 활동을 하면서의 그런 동지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동지적 관계는 굉장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선우 후보가 지금 갑질 관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 우리 의원은 뭐 질의서 쓰느라고 너무 까다로워서 집을 보내지 않아. 뭐 12시를 맨날 넘겨. 뭐 이런 식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갑질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갑질이라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런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당한 예를 들어서 노동 착취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의정 활동과 무관한 사적 쓰레기, 영역이다. 병기 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 심부름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국민들에게 오해가 되게 너무 네. 자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권지수 의원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예전에 보좌관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요. 네네. 예전에는 이 의원과 보좌관 관계가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좀 동지적 관계, 또 좋게 이야기하면 뭐 좀 약간 가족적 분위기 이런 게 사실 있었고 네. 정치적인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뭐 예전에 좀 실제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질이라고 느끼지 않고 하는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고 또 관계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는 상당히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달라졌죠. 또 세대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걸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뭐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진석 의원이 이제 이 최근의 사태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이야기하고 최근의 이야기하고가 이게 좀 섞이면서 네. 전달에 좀 혼선이 있었을 것 같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됐든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관계가 좀 더 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좀 하나 여쭤보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그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했을 당시에 예산 갑질 의혹이 이제 추가로 제기가 됐는데 이 예산 심사 자료를 보니까 그 징벌적 삭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예산을 뭐 이러이러해서 뭐 삭감이 필요하다. 근데 징벌적 삭감 굉장히 좀 이례적이던데 이런 부분이 가끔 표시가 됩니까? 아니요, 저는 문건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권위주의 의식의 발로가 완전히 드러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불러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 예산 깎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하고 아예 명시적으로 징벌적 삭감이라고 아니 그런 징벌의 권한을 국회에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징벌을 받을 만한 국회의원이 잘못이 있다면 그 국회의원에게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뭐 견책이라든지 정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처의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래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간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발로가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난번에 이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 그 얘기는 예산 좀 다른 얘기니까. 깎아. 아니 네. 그 일종의 징벌적 삭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워딩이 네. 나온 게 저는 굉장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정책 전문성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바라기 센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초선이라서 좀 힘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서울권역에 이런 게 부족하니 이번에 당론을 통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이 사자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해바라기 센터는 해당 지자체와 해당 경찰청 그리고 지역의 병원 그리고 여성가족부 사자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 네 그 단체를 불러서 어디는 준비가 돼 있고 어디는 준비 안 됐는데 그럼 국회에서 내가 협력할 부분은 뭡니까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고 그냥 여가부 장관만 윽박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깎은 거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이 장면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정책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 네, 않습니까? 뭐 그건 당연히 네. 있죠. 네. 그런데 이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 보면 해바라기 센터하고 뭐 예산 삭감하고 연관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의원실에서 좀 확인을 해본 결과 네네. 그거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 관련해서 뭐 안 들어줬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연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의원실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데 그 이제 뭐 문서에서도 나왔다시피 징벌적 삭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 그럼 심의 뭐에 대한 서류에 징벌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권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공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뭐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에게도 뭐 양해를 좀 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또 되돌아보면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대통령과 또 영부인과의 어떤 친분 이런 걸로 뭐 내각에 들어왔다가 옛날에 찬찬찬이라는 그런 내각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원체 부모 찬스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제 정권 초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의 양해도 좀 구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 연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되던 5개 재판이 모두 중단이 됐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우 의원님? 일단 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났을 때 네, 네. 예, 그 재판을 이제 계속 받겠다. 그러면 대통령 퇴임 후에라도 계속 받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답이 없으셨어요. 첫 회동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대통령이 당선되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임기 후에라도 정확하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거를 밝혀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그래 그러면 나는 국정에 전념을 하니까 그러지만 5년 뒤에 끝나는 대로 이 중간에 이 관련 법을 손대거나 하지 않고 지금 현행법 기준에 맞게 내가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겠어라고 명확하게 해주시거나 또는 법원이 지금 그냥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5개 재판을 다 그냥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원이라도 대통령 임기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5년 뒤 몇 월 며칠 날 이 재판은 속개된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든지 양당 간에 정해져야지 대통령직을 재판 회피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구나. 또는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 의원님. 지금 이 법원의 판단은 헌법 규정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는 뭐 정말 그거는 혹세무민이고요. 이 뭐 임기가 끝난 뒤에 재판을 다시 받겠다라고를 선언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체도 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인 것이고요. 법원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5년이나 지나야 지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미리 날짜를 정해라 하는 것 자체는 이건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찬탄 주자들로 안철수, 양양자, 조경태, 한동훈.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고심 중입니다. 반탄 주자로는 김문수, 장동혁. 이렇게 나뉘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또 찬탄과 반탄 뭐 이런 구도로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우 의원님? 그러한 구도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구도로 가려면 모든 당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쫙 갈라져 있다거나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야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당원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그거를 이제 그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도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더 우리 당내 쇄신을 하고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전국 정당으로 갈 것인지 그 민생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 그러면서 비판과 견제의 능력은 누가 제대로 보여줄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 관심의 포커스가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한길 씨가 입당 논란이 일면서 이 부분이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몰랐어요. 입당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보니까 지금 쓰는 그 성함이 실명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작정하고 입당을 시켰거나 또는 입당을 했는데 그거를 뭐 알고 있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완전히 저도 지금 그 페이퍼를 봐야 될 정도로 실명이 다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똑같이 입당 절차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국민의힘의 상황이지만 전당대회 구도가 다시 그 대선 경선 때처럼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온 어떤 그런 행태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점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입니다. 그게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전혀 조금도 바뀐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친윤이냐 뭐 반윤이냐 또 이런 그 구도로 갈라지고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구도가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제가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윤어게인 정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전한길 씨 입당, 이 전 씨의 행보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 세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엑스맨이죠. 그 아스팔트 구구파들이 지금 제도권 정당을 흡수 합병하려고 하는 작전이 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거 제일 앞줄에 지금 전한길 씨가 서 있는 것이고요. 이 극우 성향의 어떤 당원들 그리고 또 일부 조직된 종교단체 등등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또 당원들 중에서는 아마 상당한 위기감이나 위협 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 승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한 내용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보수 진영이 사분 오열되고 질이 멸렬하고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 보니 이제 특정인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우리 당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잘 못 되고 있지만 네. 뭐 한 명에게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리는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그 한 사람 입장에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 의원님은 우리 당이 망하기를 바라서 망하는 쪽에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걱정돼서 하는 말씀드리는데 말입니다. 전혀 네. 아닙니다.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제가 그렇게 어떤 그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 극단적으로 치주지 않은 일반적인 개혁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통합해서 가고 자정하기를 바라는 그렇게 훨씬 더 많은 당원들이 네, 그렇게 존재를 되기를 하고 바랍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런 이 진짜 보수 진영의 건전한 보수 진영이 되기를 바라는 이 저도 바랍니다. 사람들이 네. 이제는 그때는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민주당은 영향력은 전한길 씨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당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니, 저쪽은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하고 총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들은 뭐 이렇게 망한 당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정신 못 차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어떻게 전국 정당이 되고 제대로 민생 정당이 되고 내부 당내 민주주의를 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비판에 아주 이 날카로운 공격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지 뭐 누구 한 명 놓고 이 사람 편이냐 아니냐 저쪽의 바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뭐 서로- 하여튼 제가 드린 그 조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네. 제가 예상하는 게 잘 안 틀려요. 서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여야가. 평가보다 바람을 얘기한 것 전혀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하나 해볼까요? 충남, 영남권 투표를 보면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네. 어떤 배경으로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인지도에서 좀 정청래 의원이 앞서고요. 또 조금 선명성 이런 걸로 당원들한테 좀 어필한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온화한 그 이미지로 또 많은 그 당원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주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아주 좀 네. 주의 깊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 당원들의 투표율입니다. 이만큼 높은 적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충청도가 51%, 영남이 66%입니다. 이게 대의원이 높은 투표율인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권리 당원들만의 투표고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나온 것, 또 특히 이제 약간 좀 조용한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대립각이 별로 없는 그 당원 그 대표 후보 간에 대립각이 좀 부족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한 그렇죠. 선거일 수도 네. 예, 선거라고 보여지는데도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좀 역동적인 당내 선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이번에는 이제 여당 전당대회 한번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한테 이렇게 압도적 당원의 당심이 모이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누가 더 이제 대통령과 친한가 이제 친명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있으시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가 더 대통령이랑 가까운가.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현재 중간 스코어긴 하지만 네.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니 보시는군요. 네. 대통령의 복심인 이제 김용 전 원장이 옥중에서까지 지지 선언을 하는 이렇게 답답해하고 좀 이 지금 현재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급해하는 심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로 계실 때와 아닐 때는 당 대표로 계실 때는 이제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 후보가 별로 순서가 안 좋았는데 이재명 전 대표 한마디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쫙 올라오는 그런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직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을 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공의 기회와 이제 실패의 추억을 다 같이 이제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대통령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못 나서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 수혜를 핑계대고 이 전당대회 날짜까지 조정하는 이런 것까지 벌이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김희정 의원님 그거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 순회 경선 일단 네. 수혜로 인해서 멈추고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원샷 네, 예. 경선으로 어느 후보한테 유리한 건가요? 저는 뭐 일정을 변경하는 건 수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일정 자체가 유불리를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바뀐 일정에 각 후보 캠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 유불리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건 아니다. 네. 사람을 놓고 얘기하긴 그러지만 네. 항상 1등을 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변동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쭉 흐름을 가져가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1등이 아닌 사람은 이 흐름을 끊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흐름을 끊었으니까. 이게 또 상대당을 쳐다보니까 또 다른 얘기들이 좀 있네요. 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상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혁신안이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의원총회 열리나요, 김희정 의원님? 네, 오늘 본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본회의 안건 관련돼서도 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수해 입으신 동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 당원들이 함께, 지금도 수해 복구 현장에 어제 그제 계속 가 있었습니다만 전 당원들이 함께 어떻게 수해 복구 또 지원할 건지 이런 논의가 의원총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언론의 관심은 혁신안이 안건에 포함됐느냐 이 부분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안건에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오늘 본회의 때문에 열리기 때문에 네. 상황을 좀 봐야 되는군요. 네. 국민의힘 혁신이 혁신안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윤희숙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혁신안이 지금 다구리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혁신안이 이제 매몰되면 저는 뭐 국민의힘이 아주 큰 내부 갈등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통과되더라도 원안과는 아주 내용이 다른 어떤 그냥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한 그런 형식만 갖춘 그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향후 전당대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여주는 그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한계가 드러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혁신안에. 그거는 지금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분들이 혁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갈 때까지 갔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혁신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국민의힘이 지역적으로 영남 지역구에 아주 일방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의 어떤 분위기나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안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구조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당내 갈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의 얘기도 들으셨는데 혁신안 이렇게 표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권한을 확실하게 가진 쪽이 혁신을 하는 게 혁신이 실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의 임기도 이제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쪽도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안을 받아들인 지도부와 실천을 해야 되는 지도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힘이 안 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지금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혁신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권위 있게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고 그 안에 대해서 발표하는데 끝나지 않고 소위 실천까지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무슨 뭐 요 며칠 상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간에 우리 자체 점검도 가능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거는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 지방선거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각계 아주 이 구의원부터 그러니까 기초의원부터 광역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도 그리고 실천하는 것도 그 1년 동안의 완결사항으로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또한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공천권도 가지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게 곧 내가 살아남는 거다. 라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혁신의 안은 그런 걸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힘이 실리지 않는 거지 혁신 안 자체에 대한 뭐 왈가왈부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논의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변에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 네. 이런 부분이
혁신안을 강하게 추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혁신을 해야지. 그게 나 정치적 운명하고도 관련이 있어. 혁신을 해야지. 뭐 딱 깨놓고 얘기해서 공천도 받을 수 있고 혁신을 해야지 당선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돼야지 목숨 걸고 혁신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네. 임기가 3년 남은 것도 그러면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욕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전원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욕 먹는 근저에는 니들 임기 남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니네 혁신 관심 없는 거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소위 단체장이든 광역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평가가 바로 의원들의 그 중간 평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가 멀다고 해서 그렇게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전당대회에서 중요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게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굉장히 성적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는 원할망정. 지금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의 목소리를 골고루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지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최우선 과제가 돼서 내년까지 계속 될 거다. 예, 말씀드립니다. 이 국민의힘 혁신이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중요하다는 얘기 지금 김희정 의원님도 그런 입장을 조금 전달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룰이 당신 80% 그다음에 국민 여론 20%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국민 여론 100%로 해야 된다.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제가 반대당에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반 여론 100%가 수용될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네, 보시는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이 지금 8대2 당신 80% 여론조사 80%로 하는 이 룰이 유지가 되면 극우 세력들에게 국민의힘이 점령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극우 세력들의 그 머리수 숫자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당내 후보들. 예, 당내 후보들이 또 존재하게 되고 그런 사실 연합군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가 당내 내용을 굉장히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이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막으려면은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뭐 최소 5대5라도 이 룰을 바꾸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후에 승복의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 비율을 좀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현재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룰을 발표를 하고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이제 룰이 세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새 지도부와 함께 여러 가지 그 당의 혁신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 당이 이런 전당대회를 뽑을 때는 어떤 룰을 가지고 가고 또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어떻게 가지고 가냐 할 때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에 대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100% 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7대 3입니다. 민주당도 당원이 7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3인데 이 당원 7을 가지고 끊임없이 조절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조절했냐면 그냥 권리당원도 못 믿어가지고요. 대의원 수를 계속 늘렸어요. 소위 친명 세력 확보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던 당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래놓고서 줄였어요. 아니 사실이 아닙니다. 대의원 수는 줄였어요. 대의원 수를 줄이고 네, 권리당원 수를 늘리려고 그 조정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 같은 당원 안에서도 어느 쪽이 더 친명 세력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래놓고서 지금 우리 당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럼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그럼 극자 세력에게 점령당한 당이 됐다고 자백하시는 겁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당이 그러면서 그건 좀 주제와도 상황이 다른 것 다르지만 같습니다. 주제와도 다르지만 제가- 사실과도 다른 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니. 국민의힘의 상황을 좀 평가하는 아니 부분이니까. 제 얘기는 네. 본인들 당도 당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당만 민주당과 다른 룰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역공을 하시네요. 자, 얘기를 그 하셔서 얘기는, 네. 적절하지 않다라는 아니, 말씀을 그건 드립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정치 탄압이 나 하나로 족하다라는 메시지였는데 무슨 뜻인가요? 본인이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뭐 조금의 과오 인정도 없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뒤에 숨겨진 뜻이 뭐냐 시점을 보면은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소환 통보가 나오자마자 이런 거죠. 그날이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시점은 정말 절묘 아주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게 정말 본의에 의해서 쓴 글인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느냐.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야기를 이제 무슨 양념처럼 쭉 썼는데 그러면 진작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그동안에 수많은 나날과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지.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에서 뭔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지금 특히 특검 중에서 저는 내란 특검보다도 네. 김건희 특검이 진짜 점이 가경입니다. 지금 뭐 16가지 정도의 갈래로 네. 지금 뭐 수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덮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뭐 술수일 수도 있고 우선은 뭐 저는 본인의 생각으로 쓴 건지 그 자체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다.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군인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 메시지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시기적으로도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년에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최고의 결정권자로서 보다 당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저 하나로 족하다라고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당한 명령을 따랐던 군인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는다. 이 멘트에 대한 좀 평가를 하시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사람 그리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단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이외에 다른 그 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저는 이제라도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일이 이제 정해졌는데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 윤 전 대통령처럼 좀 이 신경전이 벌어질까요? 협조를 잘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수사 협조하는 걸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특검 쪽도 그리고 여사 쪽도 이런 중간 과정을 가지고 뉴스가 나오게 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올바르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활용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